1872년 런던. 안개 자욱한 영국의 수도,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필리어스 포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클럽에 나타나는 세상에서 가장 규칙적인 신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단 한 번의 내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80일 안에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 질 베른입니다. 그는 19세기 아직 비행기도 없고 전화도 없던 시대에 살면서 잠수함, 우주여행, 세계 일주를 글로 먼저 상상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SF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1872년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포그가 정말 80일 안에 돌아올 수 있을지 숨죽이며 다음 회를 기다렸고, 심지어 포그의 성공에 돈을 거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설이 현실과 뒤섞일 만큼 이 이야기는 세상을 흥분시켰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설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모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한 인간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설렘과 의지가 시대를 넘어 우리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여정에 초대합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달빛 서재 오디오북에서 시작합니다. 제1장. 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르투가 주인과 하인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다. (1872년) 필리어스 포그 씨는 1814년 쉐리던이 사망했던 집인 벌링턴 가든 세빌로 7번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일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폼 클럽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세련된 처세술을 지닌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바이런을 닮았다고, 적어도 그의 머리 모양만큼은 바이런과 흡사하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수염을 기른 채 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바이런이었으며 결코 늙지 않고 천년을 살아갈 것만 같은 인물이었다. 그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필리어스 포그가 런던 시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더 많았다. 그는 증권거래소에서도, 은행에서도, 시티의 격리국에서도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런던의 부두에 그가 주인인 배가 들어온 적도 없었으며 그는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다. 그는 템플이든 링컨스인이든 그레이즈인이든 그 어떤 법학 숙정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었다. 대법원이나 재무부 공소법원, 왕좌부 혹은 교회 법원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일 또한 없었다. 그는 분명 제조업자도 아니었고 상인도 지주신사도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과학이나 학술 단체에도 생소했으며 그가 왕립연구소나 런던 연구소,
장인협회 혹은 예술과학협회의 현명한 토론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사실 그는 하모닉협회부터 유해한 곤충을 박멸할 목적으로 주로 설립된 곤충학자 협회에 이르기까지 영국 수도에 떼지어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 중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오직 리폼 클럽의 회원이었으며 그것이 전부였다. 그처럼 폐쇄적인 클럽에 그가 입성할 수 있었던 경위는 꽤 간단했다. 그는 늘 당좌 예금이 넉넉했던 베어링 형제은행의 추천을 받았다. 그가 발행한 수표는 언제나 즉시 지급되었으며 그의 계좌는 늘 풍족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부자였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지인들조차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짐작하지 못했고, 포그 씨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갈 만한 가장 마지막 순위의 인물이었다. 그는 낭비가 심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인색하지도 않았다. 고귀하고 유용하거나 자비로운 목적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조용히, 때로는 익명으로 그 돈을 내놓았다. 간단히 말해 그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을 아주 적게 했고 그 과묵한 태도 때문에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그의 일상은 관찰하려는 이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으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전의 행동과 너무나 똑같았기에 호기심 많은 이들의 추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그는 여행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컸는데 누구도 그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그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장소는 없는 듯 했다. 클럽 회원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전해 들은 바 없는 탐험가들에 대해 온갖 추측을 내놓을 때면 그는 명료한 몇 마디 말로 그 수천 가지 억측을 바로잡으며 진정한 가능성을 짚어냈고 사건들이 그의 예측을 정당화해주는 일이 잦았기에 마치 제2의 시력이라도 갖춘 듯 보였다. 그는 분명 세상 어디든 다녀왔을 것인데 적어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러했다. 필리어스 포그가 수년 동안 런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은 최소한 확실했다. 그를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깊이 아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를 다른 장소에서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신문을 읽고 휘스트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이 게임은 본질적으로 그의 성정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는 이 게임에서 자주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금은 그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었으며 그의 자선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예약되어 있었다. 포그 씨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위해 게임을 했다. 그의 눈에 이 게임은 고난과의 대결이자 투쟁이었으나 움직임이 없고 지치지 않는 그 투쟁은 그의 취향에 딱 맞는 것이었다. 필리어스 포그에게 아내나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는 가장 정직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없다는 점은 확실히 이례적이었다. 그는 세빌로의 저택에서 홀로 살았고 그곳에는 누구도 드나들지 않았다. 하인 한 명이면 그를 모시는데 충분했다. 그는 수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클럽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했으며 항상 같은 방에 같은 테이블을 이용했고 다른 회원과 식사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하물며 손님을 데려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자정이 되면 정확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직 즉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리폼 클럽이 총회하는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안락한 침실을 결코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 24시간 중 10시간을 세빌로에서 잠을 자거나 몸단장을 하는 데 보냈다.
산책할 때면 그는 모자이크 바닥이 깔린 현관홀이나 푸른 채색 유리창 사이로 빛이 들어오며 20개의 붉은 반암 이오니아식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돔 형태의 둥근 회랑을 일정한 보폭으로 걸었다. 그가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클럽의 모든 자원들, 즉 주방과 식품 저장실, 버터 보관실과 유제품 보관실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어 식탁을 가장 영양가 높은 진미들로 가득 채웠다. 연미복을 입고 거위 가죽 깔창을 댄 신발을 신은 근엄한 웨이터들이 음식을 차려냈으며 그들은 특별한 도자기와 최상급 리넨 위에 요리를 내놓았다. 지금은 사라진 형틀에서 찍어낸 클럽 전용 유리병에는 쉐리, 포트, 그리고 계피 향이 가미된 클라레 와인이 담겨 있었으며 모든 음료는 미국 호수에서 큰 비용을 들여 공수해온 얼음으로 시원하게 유지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기벽이라면 기벽이라는 것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고백해야만 할 것이다. 세빌로의 저택은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매우 안락했다. 거주자의 습관은 하인 한 명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필리어스 포그는 하인이 거의 초인적일 정도로 신속하고 규칙적이기를 요구했다. 바로 이 10월 2일 그는 제임스 포스터를 해고했는데 그 불운한 청년이 면도용 물을 화씨 86도가 아닌 84도로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도착하기로 된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안락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두 발은 마치 열병식에 나선 척탄병처럼 모았으며 양손은 무릎 위에 얹고 몸은 곧게 펴고 고개는 바르게 세운 상태였다. 그는 시, 분, 초, 일, 월, 연도를 표시하는 복잡한 시계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의 습관대로라면 정확히 11시 30분에 포그 씨는 세빌로를 떠나 리폼 클럽으로 향할 것이었다. 그때 필리어스 포그가 앉아있던 안락한 방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해고된 하인 제임스 포스터가 나타났다. 새로 오신 하인입니다. 그가 말했다. 30살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들었네. 이름이 존인가? 필리어스 포그가 물었다. 주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새로 온 남자가 대답했다. 장, 파스파르투입니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 다니는 타고난 소질이 있다 보니 붙은 별명이지요. 스스로 정직하다고 자부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직업을 거쳤습니다. 저는 떠돌이 가수였고 레오타르처럼 도약하거나 블로댕처럼 줄 위에서 춤을 추던 서커스 기수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 제 재능을 더 잘 살려보려고 체육 교사가 되었고 파리에서는 소방대 상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큰 불길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프랑스를 떠나 안정된 삶의 즐거움을 맛보고자 이곳 영국에서 하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일자리를 찾던 중 필리어스 포그 씨가 영국에서 가장 꼼꼼하고 규칙적인 신사라는 소문을 듣고 주인님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며 파스파르투라는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파스파르투라 마음에 드는군. 추천서도 좋고 평판도 익히 들었네. 내 조건은 알고 있겠지? 네, 주인님. 좋아. 지금 몇 시인가? 11시 22분입니다. 파스파르투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은시계를 꺼내보며 대답했다. 자네 시계가 늦는군. 포그 씨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주인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4분이 늦네. 뭐, 상관없네. 그 오차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자, 지금 이 순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29분부터 자네는 내 하인일세. 필리어스 포그는 일어나서 왼손에 모자를 들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머리에 쓴 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파스파르투는 현관문이 한 번 닫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새 주인이 나가는 소리였다. 이어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전임자인 제임스 포스터가 떠나는 소리였다. 이제 파스파르투는 세빌로의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제2장 파스파르투 마침내 자신의 이상형을 찾았음을 확신하다. 세상에 파스파르투는 다소 얼떨떨한 기색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마담 투소의 전시관에서도 내 새 주인님만큼이나 활기 넘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 걸. 마담 투소의 사람들이란 런던에서 아주 많은 이들이 찾는 밀랍 인형을 말하는데 사실 그 인형들에게 말하는 능력만 부족할 뿐이지 그 외에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포그 씨와의 짧은 면담 동안 파스파르투는 그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는 약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로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고귀했으며 훤칠한 키에 체격이 아주 좋았다. 그의 머리카락과 구수염은 옅은 색이었고 이마는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워 주름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안색은 다소 창백했으나 치아는 무척이나 훌륭했다. 그의 표정은 관상학자들이 말하는 정중동, 즉 말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평온함을 최고의 정도로 갖추고 있는 듯 보였다. 언제나 차분하고 침착하며 맑은 눈빛을 지닌 포그 씨는 안젤리카 카우프만이 캔버스 위에 그토록 기막히게 표현해냈던 영국식 평정심의 완벽한 전형처럼 보였다. 일상의 여러 단면을 통해 관찰해본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었는데 마치 르로이 연대 측정기처럼 아주 정확하게 조절되고 규정된 것 같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참으로 정확함 그 자체였으며 이는 그의 손과 발의 표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수지 자체는 그 사람이 가진 열정을 표현하기 마련인데 포그 씨는 그마저도 절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찌나 정확한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걸음걸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경제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결코 단 한 걸음도 불필요하게 더 걷지 않았고 목적지까지는 늘 가장 짧은 지름길로만 향했다. 그는 군더더기 같은 몸짓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목격된 적도 결코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이었으나 늘 목적지에는 정확한 순간에 도착하곤 했다. 그는 홀로 살았고 말하자면 모든 사회적 관계의 바깥에 머물렀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마찰이라는 것이 결국 지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마찰은 속도를 늦추기 마련이기에 그는 그 누구와도 마찰을 빚지 않았다. 한편 파스파르투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진정한 파리 태생의 파리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를 떠나 영국에 온 뒤로 하인 일을 하며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주인을 찾아 헤맸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파스파르투는 결코 몰리에르가 묘사했던 대담한 눈빛에 코를 높이 쳐든 그런 건방진 멍청이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선한 얼굴에 입술이 살짝 도톰하고 성격은 온순하며 부침성이 좋은 정직한 청년이었다. 친구의 어깨 위에 얹혀 있으면 딱 좋을 법한 그런 선하고 둥근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푸른색이었고 안색은 붉은기가 돌아 건강해 보였으며 체격은 거의 비대해 보일 만큼이나 건장하고 잘 짜여 있었다. 그의 몸은 근육질이었으며 젊은 시절의 운동으로 단련된 육체적 힘은 완전히 발달해 있었다. 그의 갈색 머리카락은 다소 헝클어져 있었는데 고대 조각가들은 미네르바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18가지 방법을 알았다고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몰랐다. 커다란 빗으로 3번 빗어 넘기는 것만으로 그의 몸단장은 끝이었다. 파스파르투의 이 활기찬 기질이 포그시의 성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 새로운 하인이 주인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규칙성에 부합하는 인물로 판명될지는 오직 경험만이 그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어린 시절 떠돌이 생활을 거쳐 이제는 안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나 이미 거쳐 온 10군데의 영국 저택에서도 그 안식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주인들이 한결같이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이며 늘 어딘가로 분주히 떠나거나 모험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담하곤 했다. 그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하원 의원 롱페리경은 헤이마켓의 술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마다 경찰의 어깨에 매여 귀가하곤 했다. 파스파르투는 자신이 섬기는 신사를 존경하고 싶었기에 그런 행동에 대해 정중히 항의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다. 그러던 중 필리어스 포그씨가 하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의 삶은 깨지지 않는 규칙성으로 가득하며 여행을 떠나지도 않고 집을 비우는 일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자리임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고 우리가 본대로 채용되었다. 11시 30분이 되자 파스파르투는 세빌로의 저택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지체 없이 집안 조사를 시작하여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샅샅이 훑었다. 이토록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리고 엄숙하기까지 한 저택은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는 이 집이 마치 가스로 불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는 달팽이 껍데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가스 하나만으로 조명과 난방이라는 2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층에 도달했을 때 파스파르투는 자신이 머물 방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 방은 무척 만족스러웠다. 전기벨과 전선관 말하는 튜브 이 아래층과 연결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포그씨의 침실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전기시계가 놓여 있었는데 두 시계는 정확히 같은 초를 동시에 새기며 똑딱거리고 있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파스파르투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갑자기 시계 위에 걸린 카드 한 장을 발견했는데 살펴보니 그것은 저택의 하루 일과표였다. 거기에는 필리어스 포그가 일어나는 오전 8시 정각부터 그가 리폼 클럽으로 떠나는 11시 30분까지 하인이 해야 할 모든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8시 23분에 차와 토스트, 9시 37분에 면도용 물, 9시 40분에 몸단장 등 서비스의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이 규칙적인 신사가 잠자리에 드는 자정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 또한 미리 예견되고 규정되어 있었다. 포그씨의 옷장은 풍족하면서도 최상의 취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모든 바지와 코트, 조끼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이는 계절과 시기에 따라
어떤 순서로 옷을 꺼내 놓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인님의 신발 또한 동일한 체계로 관리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세빌로의 저택은 방탕하고 무절제했던 쉐리던 시절에는 무질서와 불안의 상징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규칙성이 이상적으로 구현된 장소였다. 서재도 없었고 책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포그 씨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폼클럽에는 일반 문학 도서관과 법률 및 정치를 다루는 또 다른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다. 침실에는 불이나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된 적당한 크기의 금고가 놓여 있었으나 파스파르투는 집안 어디에서도 무기나 사냥 도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온하고 평화로운 주인의 습관을 대변하고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핀 파스파르투는 만족스럽게 손을 비볐다. 그의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고 그는 기쁨에 차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아, 포그 씨와 나는 정말 잘 지내게 될 거야. 이토록 가정적이고 규칙적인 신사라니. 진짜 기계 같네. 뭐, 기계를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제3장 필리어스 포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법한 대화가 오가다. 11시 30분에 저택 문을 닫고 나선 필리어스 포그는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575번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576번 내디딘 끝에 팔몰에 위치한 리폼 클럽에 도착했다. 그곳은 건축비만 최소 300만 파운드는 들었을 법한 장엄한 건물이었다. 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의 9개 창문은 이미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황금색게 물든 우아한 정원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그를 위한 식기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의 아침 식사는 곁들임 요리와 리딩 소스를 얹은 생선구이, 버섯을 곁들여 장식한 선홍빛 로스트 비프 조끼, 루바브와 구주베리를 넣은 타르트, 그리고 체셔 치즈 한 조각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든 음식은 리폼 클럽의 명물인 홍차 몇 잔과 함께 목을 타고 넘어갔다. 1시 13분 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화로운 액자에 담긴 그림들로 장식된 화려하고 거대한 대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인이 페이지도 채 잘리지 않은 타임스지를 건네주자 그는 이 섬세한 작업에 아주 익숙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솜씨로 신문의 면을 가르며 읽기 시작했다. 포그 씨는 3시 45분까지 이 신문을 정독하는 데 몰두했고 뒤이어 다음 과업인 스탠더드, 지를 저녁 식사 시간까지 탐독했다. 저녁 식사 역시 아침과 마찬가지로 평온하게 이어졌으며 식사를 마친 포그 씨는 다시 독서실로 모습을 드러내어 5시 40분에 발몰지를 펼쳐들고 자리에 앉았다. 반 시간쯤 지나자 리폼클럽의 회원 몇 명이 석탄불이 꾸준히 타오르는 벽난로 근처로 들어와 모여들었다. 그들은 포그 씨와 평소 휘스트 게임을 즐기던 단골 파트너들이었다. 엔지니어 앤드류 스튜어트, 은행가인 존 설리번과 세뮤얼 팔렌틴, 양조업자 토마스 플래너건, 그리고 영국은행의 이사 중 한 명인 고티에 랄프가 그들이었다. 이들은 영국 무역과 금융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 클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사들이었다. 토마스 플래너건이 랄프, 그 강도 사건은 어떻게 됐나? 라고 묻자 스튜어트는
은행 측이 그 돈을 잃게 되겠지 라고 답했다. 그러자 랄프가 말을 가로채며 반대일세. 나는 우리가 범인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네. 이미 미국과 유럽 대륙의 주요 항구들에 유능한 형사들을 급파했으니 그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려면 아주 영리한 자여야 할 걸세 라고 응수했다. 스튜어트가 그럼 범인의 인상착의는 확보했는가? 라고 묻자 랄프는 확신에 찬 어조로 우선 그는 강도가 아니었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스튜어트가 놀라며 뭐라고? 5만 5천 파운드를 챙겨 달아난 자가 강도가 아니란 말인가? 라고 되묻자 랄프는 아니라네 라고 답했다. 그럼 제조업자라도 된단 말인가? 라고 스튜어트가 묻자 신문 뒤에 가려져 있던 필리어스 포그의 머리가 불쑥 솟아오르며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신사라고 하더군 이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목례를 한 뒤 대화에 합류했다. 장안의 화제였던 이 사건은 사흘 전 영국은행에서 발생했다. 수석 출납원이 3실링 6펜스의 영수증을 기입하느라 잠시 업무에 매진하던 사이 그의 탁자 위에 놓여있던 5만 5천 파운드 상당의 지폐 뭉치가 사라진 것이다. 물론 그가 모든 곳에 시선을 둘 수는 없었을 터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국은행이 대중의 정직함을 눈물겨울 정도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보물들을 보호할 경비원도 창살도 없었으며 금과 은, 지폐들이 처음 온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영국의 풍습을 날카롭게 관찰하던 한 기록에 따르면 은행의 어느 방을 방문했을 때 호기심에 7, 8파운드 무게의 금괴를 들어 살펴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금괴를 들어 관찰한 뒤 옆 사람에게 건넸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어두운 통로 끝까지 갔다가 30분 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출납원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리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발권국의 육중한 시계가 5시를 알릴 때까지 지폐 뭉치가 발견되지 않자 해당 금액은 결국 손실 계정으로 처리되었다. 도난 사실이 발견되자마자 2천 파운드의 보상금과 회수 금액의 5%를 약속받은 유능한 형사들이 리버풀, 글래스고, 르아브르, 수에즈, 브린디시, 뉴욕 등 주요 항구로 급히 떠났다. 형사들은 또한 철도를 통해 런던을 오가는 이들을 면밀히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즉각적인 사법 조사가 시작되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보도처럼 범인이 전문 강도 조직이 아니라는 추측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범행 당일 세련된 매너를 갖춘 부유해 보이는 신사가 현금 수납장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랄프를 비롯한 일부 낙관론자들은 범인 체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신문과 클럽은 온통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어디서나 추격의 성공 가능성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은행 임원들이 몇몇 포함된 리폼 클럽은 더욱 술렁였다. 랄프는 현상금이 형사들의 열의를 자극할 것이라며 수사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스튜어트는 전혀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휘스트 테이블에 앉아서도 논쟁을 이어갔다. 스튜어트와 플래너건이 한 팀이 되었고 빌리어스 포그는 발렌틴과 파트너가 되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대화는 잦아들었으나 판이 끝날 때마다 논쟁은 다시 살아났다. 스튜어트가 난 여전히 범인이 유리하다고 보네. 아주 영리한 자임이 분명해 라고 주장하자 랄프는 그가 대체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나? 그를 받아줄 안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네 라고 반박했다. 스튜어트가 하고 콧방귀를 기자
랄프는 그가 대체 어디로 가겠단 말인가? 라고 재차 물었다. 스튜어트가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세상은 충분히 넓지 않은가 라며 대꾸하자 필리어스 포그가 낮은 목소리로 예전에는 그랬지 라고 툭 내뱉으며 토마스 플래너건에게 카드를 건네며 패를 떼시게 선생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한 판이 끝날 때까지 논쟁은 멈췄고 그 직후 스튜어트가 대화의 실마리를 다시 잡았다. 예전이라니 무슨 뜻인가? 세상이 좁아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에 랄프가 대답했다. 분명 그렇지. 100년 전보다 10배는 더 빨리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으니 세상이 좁아졌다는 포그 씨의 말에 동의하네. 그래서 범인을 찾는 일도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말이네. 스튜어트가 동시에 범인이 도망치기도 더 쉬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지 라고 맞받아치자 필리어스 포그는 스튜어트 씨, 이제 게임을 하시게 라고 차분히 권했다. 하지만 의구심 가득한 스튜어트는 승복하지 않았고 패가 다 돌아가자 간곡하게 물었다. 랄프, 자네가 세상이 좁아졌다고 증명하는 방식은 참 이상하군. 고작 석 달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인가. 그때 필리어스 포그가 80일이라네 라며 말을 가로챘다. 존 설리번 또한 맞는 말이네. 인도 횡단 철도의 로탈과 알라하바드 구간이 개통되었으니 이제 80일이면 충분하지. 여기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추산한 일정표도 있다네 라며 내용을 나열했다. 몽스니와 브린디시를 거쳐 런던에서 수에즈까지 철도와 증기선으로 7일, 수에즈에서 봄베이까지 증기선으로 13일, 봄베이에서 캘커타까지 철도로 3일, 캘커타에서 홍콩까지 증기선으로 13일, 홍콩에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증기선으로 6일,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증기선으로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철도로 7일, 뉴욕에서 런던까지 증기선과 철도로 9일, 총합 80일. 그래, 80일. 스튜어트는 흥분한 나머지 카드를 잘못 돌리는 실수를 저지르며 외쳤다. 하지만 거기엔 악천후나 역풍, 난파, 열차, 사고 같은 변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 포그 씨는 논쟁 중에도 게임을 멈추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시간 일세라고 대답했다. 스튜어트가 인도인들이 철도를 파괴하거나 기차를 멈춰 세우고 짐칸을 약탈하고 승객들을 해치기라도 하면 어쩔 텐가? 라고 반박하자 포그 씨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일세 라고 평온하게 응수하며 으뜸패 2장을 내려놓고는 으뜸패 2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엔 스튜어트가 패를 돌릴 차례였다. 그는 카드를 모으며 말을 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자네 말이 맞을지 몰라도 실제로 해보면 포그 씨는 실제로도 가능하다네. 스튜어트 씨라고 단언했다. 자네가 80일 만에 해내는 걸 보고 싶군. 그건 자네에게 달렸네. 우리 같이 떠나보겠나? 천만에. 하지만 나는 이런 조건에서 그런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4,000파운드를 걸겠네. 포그 씨는 반대로 충분히 가능하네. 라고 대답했다. 그럼 직접 해보게나. 80일간의 세계, 일주 말인가? 그렇네. 나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군. 언제 떠날 건가?
당장이라네. 다만 미리 경고해두자면 내가 자네들의 비용으로 여행을 하게 될 걸세. 스튜어트는 친구의 고집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말고 게임이나 계속하세. 그럼 다시 돌리게나. 아까 카드를 잘못 돌리지 않았나?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스튜어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다가 문득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네, 포그씨. 그렇게 하지. 내가 4,000파운드를 걸겠네. 팔렌틴이 진정하게나, 스튜어트. 그저 농담일 뿐이지 않은가라며 말렸으나 스튜어트는 내가 내기를 하겠다고 하면 정말 하는 거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에 포그씨가 좋네 라고 대답한 뒤 나머지 회원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베어링 은행에 2만 파운드를 예치해 두었네. 그 돈 전부를 기꺼이 걸지. 설리번이 경악하며 외쳤다. 2만 파운드라고. 단 한 번에 예기치 못한 지연만으로도 그 거액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단 말인가. 포그씨는 예견할 수 없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네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포그씨 80일은 여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추산된 것뿐일세. 제대로 활용된 최소한이면 무엇이든 충분하지. 하지만 시간을 맞추려면 기차에서 배로, 다시 배에서 기차로 수학적으로 딱딱 맞춰 옮겨 타야 할 텐데. 나는 수학적으로 옮겨 탈 걸세. 자네 농담하는 거지? 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국 신사는 농담하지 않네. 내가 80일, 즉 1920시간 혹은 11만 5200분 이내에 세계 일주를 마친다는 것에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2만 파운드 내기를 하겠네. 받아들이겠나? 스튜어트, 팔렌틴, 설리번, 플래너건, 그리고 랄프는 서로 상의한 뒤 받아들이겠네 라고 대답했다. 좋군. 도보로 떠나는 기차가 8시 45분에 있네. 나는 그 차를 타겠네. 스튜어트가 당황하며 오늘 저녁에 바로 말인가? 라고 묻자 포그씨는 수첩을 꺼내 확인하며 덧붙였다. 오늘이 10월 2일 수요일이니 나는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까지 이 리폼 클럽에 바로 이 방으로 돌아오겠네. 그렇지 못하면 베어링 은행에 예치된 내 명의의 2만 파운드는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자네들의 것이 되네. 여기 수표가 있네. 내기 약정서가 즉석에서 작성되었고 6명의 당사자가 서명하는 동안 필리어스 포그는 금욕적일 정도의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이기기 위해 내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재산의 절반인 2만 파운드를 건 것은 이 어려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나머지 절반의 재산이 비용으로 쓰일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상대방들은 친구를 너무 어려운 조건에 몰아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동요하고 있었다. 7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친구들이 출발 준비를 위해 게임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포그씨는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네. 다이아몬드가 으뜸 패일세. 자, 게임을 계속 하시게 라고 평온하게 대답했다. 제4장 필리어스 포그 그의 하인 파스파르투를 경악해 하다. 휘스트 게임에서 20기니를 따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필리어스 포그는 7시 25분에 리폼 클럽을 떠났다. 자신의 임무에 관한 일과표를 양심적일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했던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주인이 이토록 관습에 어긋난 시간에 나타나는 부정확함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을 받았는데, 규칙에 따르자면 포그 씨는 정확히 자정이 되기 전에는 세빌로의 저택에 나타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포그 씨는 자신의 침실로 곧장 향하더니 파스파르투 하고 외쳐 불렀다. 파스파르투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신을 부를 시간이 아니었기에 주인이 부르는 사람이 자신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파스파르투. 포그 씨는 목소리를 전혀 높이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불렀다. 파스파르투가 모습을 나타냈다. 자네를 2번이나 불렀네. 하지만 아직 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시계를 보여주었다. 나도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10분 뒤에 도버와 칼레를 향해 출발할 걸세. 파스파르투의 둥근 얼굴 위로 어리둥절한 미소가 번졌는데 이는 분명히 그가 주인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주인님께서 집을 떠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네. 우리는 세계 일주를 하러 갈 거야. 파스파르투는 눈을 아주 크게 떴고 눈썹을 치켜 올렸으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너무나도 멍청할 정도로 깜짝 놀란 나머지 거의 쓰러질 것만 같은 기색이었다. 세계 일주라고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80일 만의 말일세. 그러니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네. 하지만 짐 가방은요? 파스파르투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좌우로 흔들거리며 헉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짐 가방은 가져가지 않을 거네. 오직 휴대용 손가방 하나면 충분해. 그 안에 내 셔츠 2벌과 양말 3켤레를 넣고 자네 것도 똑같이 챙기게. 우리 옷은 가는 길에 사면 되니까. 내 맥킨토시 코트와 여행용 망토를 가져오고 튼튼한 신발 몇 켤레를 챙기게. 비록 우리가 걷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야. 어서 서두르게. 파스파르투는 무어라 대답하려 애썼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는 밖으로 나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는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이거 정말 대단하구먼. 대단해. 평온하게 머물고 싶어 했던 내 팔자라니.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니 주인이 미친 걸까? 아니면 농담일까 생각했으나 도보로 갈 것이고 칼레로 갈 것이었기에 프랑스를 떠난 지 5년이 된 파스파르투에게 고국의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는 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닐 터였다. 어쩌면 그들은 파리까지 갈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파리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분명 그의 눈에 큰 즐거움이 될 것이었으나 틀림없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토록 아끼는 신사라면 거기서 멈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지금까지 이토록 가정적이었던 이 인물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8시가 되자 파스파르투는 주인과 자신의 단출한 옷가지가 들어있는 소박한 휴대용 손가방에 짐싸기를 마쳤고 여전히 마음속에 소란함을 품은 채 정성스럽게 자신의 방문을 닫아 걸고 포그 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포그 씨는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그의 팔 아래에는 붉은색 표지의 브레드쇼
유럽 철도 및 증기선 운행과 일반 안내서 한 권이 끼워져 있었으며 그는 휴대용 손가방을 받아들고는 그것을 열어 영국은행 권폐 뭉치를 아주 넉넉하게 밀어 넣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돈이었다. 잊은 물건은 없나?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님. 내 맥킨토시 코트와 망토는 여기 다 있습니다. 좋아. 이 가방을 들게. 그 가방을 아주 잘 보살펴야 하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2만 파운드가 들어있으니까. 파스파르투는 마치 그 2만 파운드가 전부 황금으로 들어있어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기라도 하는 듯 가방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주인과 하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현관문은 이중으로 굳게 잠겼으며 세빌로 끝에서 그들은 마차 한 대를 잡아타고 체링 크로스역으로 급히 달렸다. 마차는 8시 20분에 기차역 앞에 멈춰섰고 파스파르투는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주인을 따랐는데 포그 씨는 마부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역 안으로 막 들어가려다가 아이를 품에 안은 가난한 구걸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맨발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에는 다 떨어진 깃털 하나가 매달린 초라한 보닛을 썼으며 어깨에는 누더기가 된 쇼를 걸치고 슬픈 목소리로 적선을 빌고 있었다. 포그 씨는 휘스트 게임에서 방금 따낸 20기니를 꺼내 그 거지 여인에게 건네주며 자, 여기 있소, 부인.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쁘구먼이라고 말하고는 갈 길을 재촉했다. 파스파르투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 주인의 행동은 그의 감수성, 예민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 파리행 1등석 표 2장을 신속하게 구매한 뒤 포그 씨가 기차를 타기 위해 역을 가로질러 가는데 리폼 클럽의 5친구가 보였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나는 이제 출발하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여권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은 우리가 합의했던 여정을 내가 완수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걸세. 그럴 필요까진 전혀 없네, 버그 씨. 우리는 자네의 명예로운 신사로서의 말을 신뢰할 걸세. 자네가 런던에 언제 다시 와야 하는지는 잊지 않았겠지. 80일 뒤인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이라네. 그럼 안녕히 계시게, 여러분. 8시 40분 필리어스 포그와 그의 하인은 1등석 칸에 자리를 잡았고 5분 뒤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으며 기차는 천천히 역을 미끄러져 나갔다. 밤은 어두웠고 가늘고 꾸준한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필리어스 포그는 자신의 구석자리에 아늑하게 몸을 묻은 채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고 여전히 깜짝 놀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 파스파르투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가방을 기계적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 기차가 시든햄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을 무렵 파스파르투가 갑자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인가? 아이고, 너무 서두르느라 제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제 방에 가스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렇군, 젊은이. 그 가스등은 계속 타게 될 걸세. 자네의 비용으로 말이야. 제5장 증권거래소에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주식.
필리어스 포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가 런던을 떠났다는 소식은 웨스트엔드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내기에 관한 소문은 리폼 클럽 내부에 순식간에 퍼졌고 회원들 사이에서 흥미진진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이 소식은 클럽의 담장을 넘어 곧바로 영국 전역의 신문에 실렸다. 포그 씨가 장담한 이른바 세계 일주는 과거 미국의 알라바마 호 배상금 사건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를 띠며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는 필리어스 포그의 편을 들었으나 절대 다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현재 존재하는 교통수단과 그 최소한의 시간만으로는 이론상이나 종이 위에서라면 몰라도 실제 세계 일주를 해내는 것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타임스, 스탠더드, 모닝포스트, 데일리 뉴스를 비롯한 20여 개의 유력 일간지들은 포그 씨의 계획을 미친 짓이라며 일축했고 오직 데일리 텔레그래프 많이 주저하는 기색으로 그를 지지했을 뿐이다. 일반 대중 역시 그를 미치광이로 간주했으며 제안자의 정신적 이상이 드러난 내기를 받아들인 리폼 클럽의 친구들을 비난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정적이면서도 지극히 논리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리학은 영국인들이 가장 아끼는 주제 중 하나였기에 필리어스 포그의 모험에 할당된 지면들은 모든 계층의 독자들에게 탐욕스럽게 익혔다. 처음에는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몇몇 무모한 개인들이 그의 편에 서기도 했다. 특히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에서 리폼 클럽에 보관된 그의 사진을 복제하여 초상화를 싣자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일부 독자들은 안 될 게 뭐야. 결국 이보다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었잖아.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마침내 10월 7일 왕립지리학회 회보에 긴 기사 하나가 실렸다. 이 기사는 모든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했으며 이번 기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리석은 짓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모든 상황이 여행자에게 불리했다. 인간과 자연이 부여한 온갖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도착과 출발 시간의 기적적인 일치가 필수적이었으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유럽처럼 거리가 비교적 짧은 곳에서는 기차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인도를 사흘 만에 가로지르고 미국을 이래 만에 횡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는가. 기계적인 고장, 탈선의 위험, 충돌 사고, 악천후, 폭설로 인한 선로 차단 등 이 모든 변수가 필리어스 포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겨울철에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며 바람과 안개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겠는가. 대양을 횡단하는 최상급 증기선들조차 이틀이나 사흘 정도 연착되는 일이 예사딜이 아니던가. 단 한 번의 지연만으로도 전체 통신망과 연결 구조는 치명적으로 끊어지게 될 터였다. 필리어스 포그가 단 1시간이라도 늦어 증기선을 놓친다면 그는 다음 배를 기다려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그의 시도는 돌이킬 수 없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했다. 이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모든 신문에 인용되어 실리면서 무모한 여행자를 지지하던 이들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영국이 내기꾼들의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곳에서 내기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도박꾼보다 높은 계층으로 대우받으며 내기 자체는 영국인의 타고난 기질이다. 리폼 클럽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필리어스 포그를 두고 마치 경주마의 이름을 적어 넣듯 장부에 거액을 걸었다.
증권거래소에는 필리어스 포그 채권이 발행되어 액면가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리학회 회보에 기사가 실리고 닷새가 지나자 수요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필리어스 포그 채권의 가치는 하락했다. 처음에는 5장, 다음에는 10장씩 묶음으로 매물이 나왔고 나중에는 20장, 50장, 100장 단위가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이제 필리어스 포그에게 남은 지지자는 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한 노신사인 앨범알 경뿐이었다. 의자에 몸이 묶인 이 귀족 노신사는 만약 10년이 걸리더라도 세계 일주를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을 인물이었다. 그는 필리어스 포그에게 5,000파운드를 걸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함께 이번 모험이 얼마나 무용하고 어리석은지 지적받을 때마다 그는 그저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해내야 할 사람은 영국인이어야 하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포그 씨의 지지 세력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 내기 배당률은 150대 1, 200대 1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어떤 가격으로도 그를 지지하려는 이가 없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저녁 9시 경시청장의 집무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보 한 통이 전달된 것이다. 스웨즈에서 런던으로 스코틀랜드 야드 로완 경시청장 귀하. 은행 강도 필리어스 포그를 찾아냈음. 지체 없이 봄베이로 체포영장을 보낼 것. 형사 빅스. 전보의 파급력은 즉각적이었다. 세련된 신사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행 강도가 들어앉았다. 리폼클럽의 회원들의 사진과 함께 걸려있던 그의 사진이 면밀히 조사되었고 그것은 경찰에 제공된 강도의 인상착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사람들은 필리어스 포그의 수수께끼 같은 습관과 고립된 생활 방식, 그리고 갑작스러운 출발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내기를 핑계로 세계 일주를 떠난 것은 형사들을 따돌리고 추격망에서 벗어나려는 치밀한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6장 형사 빅스, 지극히 당연한 초조함을 드러내다. 필리어스 포그에 관한 이 전보가 발송된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페닌슐라 앤 오리엔탈사 소속의 철갑 증기선이자 2,800톤의 배수량과 500마력의 힘을 갖춘 몽골리아호는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에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몽골리아호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 브린디시와 봄베이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했는데 브린디시와 수에즈 사이에서는 시속 10노트 이상을, 수에즈와 봄베이 사이에서는 9.5노트의 속도를 항상 유지하는 회사 내에서 가장 빠른 증기선 중 하나였다. 한때는 무질서한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레셉스시의 사업 덕분에 급성장 중인 도시로 변모한 이곳 부두에서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뒤섞인 인파 사이를 두 남자가 거닐고 있었다. 한 명은 수에즈 주재 영국 영사였는데 그는 영국 정부의 예언과 스티븐슨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무실 창밖으로 거대한 운하를 매일 오가는 영국 선박들을 지켜보는데 익숙해진 인물이었다. 이 운하 덕분에 희망봉을 돌아 영국에서 인도로 향하던 옛 우회 항로는 최소 절반가량 단축되었다. 다른 한 명은 체구가 작고 야위었으며 신경질적이면서도 지적인 표정에 끊임없이 실룩거리는 눈썹 아래로 번뜩이는 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 명백한 조바심을 드러내며
초조하게 앞뒤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단 한순간도 가만히 서 있지 못했다. 이 남자가 바로 은행 강도를 찾아 영국에서 파견된 형사 중 한 명인 픽스였다. 그의 임무는 수에즈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면밀히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이틀 전 런던 경찰청 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닮은 모든 자를 추격하는 것이었다. 형사는 성공의 대가로 주어질 화려한 보상금에 대한 희망에 가득 차 있었으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열띤 조바심으로 증기선 몽골리아 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픽스는 그래 영사님, 당신 말로는 이 증기선이 절대 연착되는 법이 없다고 했지요? 라고 20번째로 물었다. 영사는 아니요, 픽스 씨. 어제 포트사이드에서 소식이 왔으니 그런 배에게 남은 경로는 문제도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몽골리아호는 항상 회사 규정 시간보다 앞서 도착해 왔고 과도한 속도에 수여되는 상금을 독차지해 왔소 라고 대답했다. 그 배가 브린디시에서 바로 오는 겁니까? 브린디시에서 곧장 옵니다. 거기서 인도행 우편물을 싣고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떠났지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픽스 씨. 배는 늦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가진 인상착의만으로 그 사람이 설령 몽골리아호에 타고 있다 한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픽스는 영사님, 그런 부류들은 알아본다기보다 존재감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후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청각과 시각과 후각이 결합된 제육감과 같지요. 저는 여태껏 이런 신사놈들을 한돌 잡아본 게 아닙니다. 만약 내 강도놈이 배에 타고 있다면 장담컨대 제 소나귀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영사는 그랬으면 좋겠군요, 픽스 씨. 아주 중대한 도난 사건이니까요. 라고 말했다. 픽스는 엄청난 도난 사건이죠, 영사님. 5만 5천 파운드라니. 이런 횡재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도둑놈들은 정말 보잘것 없어졌어요. 고작 몇 실링 때문에 목이 매달리니 말입니다. 라고 응수했다. 영사가, 픽스 씨, 당신 화법이 마음에 드는군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꽤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 아시다시피 당신이 가진 인상착의라는 게 정직한 사람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픽스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영사님, 대담한 강도들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을 닮은 법입니다. 악당 같은 얼굴을 한 놈들에게 남은 길은 오직 정직하게 사는 것뿐이죠. 안 그러면 보자마자 잡힐 테니까요. 정직한 얼굴에 가면을 벗기는 것이야말로 기술이고 인정하건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짜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픽스 씨는 분명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부두의 풍경은 조금씩 생동감을 더해갔고 여러 나라의 선원들, 상인들, 선박 중개인들, 짐꾼들, 그리고 농부들이 마치 증기선이 즉시 도착하기라도 할 듯 분주하게 오갔다. 날씨는 맑았으나 약간 쌀쌀했다. 도시의 미나레트 첨탑들이 옅은 햇살 아래 집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2000야드가량 뻗어나간 부둣가가 정박지 안으로 이어졌다. 홍해 위로는 고대 갤리선의 환상적인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척의 어선과 연안 선박들이 보였다. 픽스는 분주한 인파 사이를 지나며 습관에 따라 행인들을 날카롭고 빠른 눈길로 훑어보았다. 이제 10시 30분이었다. 항구의 시계가 울리자 픽스는 증기선이 오지 않는군요.
라고 외쳤다. 동행하던 영사가 이제 멀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대꾸했다. 픽스가 수에즈에 얼마나 정박합니까? 라고 묻자 영사는 네 시간입니다. 석탄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이지요. 수에즈에서 홍해 끝에 있는 아덴까지는 1310마일이나 되기에 새로 석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수에즈에서 봄베이로 곧장 갑니까? 어디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갑니다. 좋군요. 만약 강도가 배에 타고 있다면 그는 분명 다른 경로로 아시아에 있는 네덜란드나 프랑스 식민지에 가기 위해 수에즈에서 내릴 겁니다. 영국 땅인 인도에서는 1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그도 알 테니까요. 라고 빅스가 말했다. 영사는 그가 특별히 영리하지 않다면 그렇겠지요. 아시다시피 영국 범죄자는 다른 어디보다 런던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잘 은신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관찰은 형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고 그 사이 영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떠났다. 홀로 남겨진 픽스는 강도가 몽골리아 호에 타고 있다는 예감이 들자 어느 때보다 초조해졌다. 만약 그가 정말 신세계에 가기 위해 런던을 떠난 것이라면 대서양 항로보다 감시가 덜하고 감시하기 까다로운 인도행 경로를 택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픽스의 사색은 몽골리아 호의 도착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에 곧 끊어졌다. 짐꾼들과 농부들이 부두로 달려나갔고 증기선을 맞이하기 위해 수십 척의 보트가 해안에서 출발했다. 곧이어 거대한 선체가 제방 사이를 통과하며 나타났고 배가 정박지에 덤을 내릴 때 11시 종이 울렸다. 배에는 유난히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일부는 갑판에 남아 도시의 이색적인 전경을 살폈으나 대부분은 보트로 옮겨 타 부두에 상륙했다. 픽스는 자리를 잡고 나타나는 모든 얼굴과 체격을 면밀히 관찰했다. 곧 승객 중 한 명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짐꾼 무리를 힘껏 밀쳐내며 다가오더니 검인을 받고 싶다며 여권을 보여주며 영국 영사관이 어디인지 정중하게 물었다. 픽스는 본능적으로 여권을 받아들었고 빠른 눈길로 소지자의 인상착의를 읽어내려갔다. 여권에 적힌 인상착의가 스코틀랜드 야드로부터 받은 은행 강도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했기에 그는 하마터면 깜짝 놀라는 기색을 내비칠 뻔했다. 이게 당신 여권입니까? 픽스가 묻자 남자는 아니요, 제 주인님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당신의 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배에 남아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임을 확인하려면 주인께서 직접 영사관에 가셔야 합니다. 오, 꼭 그래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픽스는 200보 정도 떨어진 광장 모퉁이의 집을 가리키며 저기 광장 구석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서 주인님을 모셔오겠습니다. 하지만 방해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말이죠. 승객은 픽스에게 목례를 하고 증기선으로 돌아갔다. 제7장 형사들에게 여권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다시 한번 증명되다. 형사는 부두를 지나 영사 사무실로 빠르게 향했으며 그곳에서 즉시 영사를 접견할 수 있었다. 픽스는 서두도 없이 영사님, 제가 쫓는 자가 몽골리아 호위 승객이라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금 전 여권과 관련해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영사는 글쎄요, 픽스 씨. 그 악당의 얼굴을 보는 건 나쁘지 않겠으나 만약 그가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인물이라면 이곳에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강도가 자신의 도주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고 게다가 여권의 검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그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영리하다면 영사님, 그는 분명히 올 겁니다. 여권 비자를 받으러 말이요. 그렇습니다. 여권이란 오직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당들의 도주를 돕는 데나 유용한 물건이지요. 장담하건대 비자를 받는 것이 그에게는 아주 당연한 처신일 테지만 부디 영사님께서는 그 여권에 비자를 내주지 마십시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여권이 진짜라면 내게는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런던에서 체포영장이 올 때까지는 이자를 여기 묶어두어야 합니다. 아, 그건 당신 사정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라며 영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2명의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그중 한 명은 픽스가 부두에서 만났던 그 하인이었다. 그의 주인인 다른 한 명은 영사에게 비자를 내주는 호의를 베풀어 달라 요청하며 자신의 여권을 내밀었다. 영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으며 그동안 픽스는 방구석에서 그 이방인을 관찰하다 못해 눈으로 집어삼킬 듯이 살폈다. 여권을 다 읽은 영사가 당신이 필리어스 포그 씨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자는 당신의 하인입니까? 네, 파스파르투라는 이름의 프랑스인입니다. 런던에서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리도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봄베이로 갑니다. 좋습니다, 선생. 비자는 사실 무용지물이고 이제 여권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라고 영사가 말하자 필리어스 포그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 하지만 나는 당신의 비자를 통해 내가 수에즈를 거쳐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군요. 라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선생. 영사는 여권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한 뒤 공식 인장을 찍었다. 포그 씨는 관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갑게 목례한 뒤 하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형사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영사는 글쎄요. 보기에도 행동하기에도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 같군요. 라고 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영사님께서는 저 침착한 신사가 제가 받은 강도의 인상착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닮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점은 인정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모든 인상착의라는 것이 라며 영사가 말을 이으려 하자 픽스가 말을 가로챘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보다는 하인 쪽이 덜 신비로워 보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프랑스인이니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영사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픽스는 파스파르투를 찾으러 출발했다. 그 사이 포그 씨는 영사관을 나와 부두로 향했고 파스파르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린 뒤 보트를 타고 몽골리아 호로 돌아가 자신의 선실로 내려갔다. 그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힌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10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런던 출발. 10월 3일 목요일 오전 7시 20분 파리 도착. 목요일 오전 8시 40분 파리 출발. 10월 4일
금요일 오전 6시 35분 몽스니를 거쳐 토리노 도착. 금요일 오전 7시 20분 토리노 출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브린디시 도착. 토요일 오후 5시 몽골리아 호승선.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에즈 도착. 총 소요 시간 158, 시간 30분, 일수로는 6일 반. 이 날짜들은 월, 일, 그리고 파리, 브린디시, 수에즈, 봄베이, 캘커타, 싱가포르, 홍콩,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등 각 주요 기착지마다 약속된 도착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을 표시한 칸으로 나뉜 일정표에 기록되어 있었다. 10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이 표에는 각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얻은 이익이나 입은 손실을 기입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 체계적인 기록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덕분에 포그 씨는 자신이 예정보다 늦었는지 혹은 앞서고 있는지 언제나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금요일인 10월 9일 그는 수에즈 도착을 기록하며 자신이 아직 이익을 얻지도 손실을 입지도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선실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시작했으며 도시를 둘러볼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외국을 볼 때 자신의 하인의 눈을 빌려보는 것에 익숙한 영국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제8장 파스파르투가 어쩌면 조금 지나칠 정도로 입을 열다. 픽스는 곧 부두에서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파스파르투와 다시 합류했는데 파스파르투는 적어도 자신만큼은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느끼는 듯했다. 형사는 그에게 다가가 자, 친구, 여권 비자는 잘 받았나? 라고 말을 걸었다. 파스파르투는 아, 당신이군요, 선생, 이라고 대답했다. 고맙게도 그렇습니다. 여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구경하고 있는 건가? 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여행을 하고 있어서 마치 꿈속을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에즈입니까? 그렇네. 이집트 말입니까? 물론이지. 이집트라네. 그리고 아프리카인가요? 아프리카라네. 아프리카라니. 파스파르투가 되뇌었다. 생각해보세요, 선생. 나는 우리가 파리보다 더 멀리 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파리의 전부라고는 오전 7시 20분부터 8시 40분 사이 북역과 리옹역 사이를 기차 창문을 통해 폭우 속에서 본 게 전부였지요. 페르라쉐즈 묘지와 샹젤리제의 서커스장을 다시 보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픽스가 그럼 당신은 아주 급한 모양이군? 이라고 묻자 파스파르투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 주인님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신발과 셔츠를 좀 사야겠어요. 우리는 짐가방도 없이 오직 휴대용 손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거든요. 라고 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상점을 내가 알려주지. 정말이지. 선생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고 파스파르투는 가는 내내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증기선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네. 이제 겨우 12시인걸.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커다란 시계를 꺼냈다. 12시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10시 8분 전인데요. 당신 시계가 늦는군. 내 시계가요? 이건 증조부님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의 유산입니다. 선생, 이건 1년에 5분도 틀리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건 완벽한 정밀시계란 말입니다. 픽스는 어떻게 된 건지 알겠군. 자네는 수에즈보다 2시간이 늦은 런던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각 나라에 갈 때마다 정오에 맞춰 시계를 조절해야 하네. 라고 말했다. 내가 내 시계를 조절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해와 시간이 맞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해가 틀린 거겠죠, 선생. 해가 잘못된 걸 겁니다. 그리고 이 선량한 청년은 도전적인 몸짓으로 시계를 회표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픽스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럼 자네들은 런던을 아주 급하게 떠난 모양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8시에 포그 씨가 클럽에서 돌아오시더니 45분 만에 우리는 떠나버렸죠. 그런데 주인님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 언제나 곧장 앞만 보고 가십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시죠. 세계 일주라고? 픽스가 외쳤다. 네, 그것도 80일 만에요. 주인님은 내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나는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아, 포그 씨는 아주 독특한 분이시군. 그렇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분은 부자인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새 지폐 뭉치를 엄청나게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도 돈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봄베이에 아주 일찍 도착하면 몽골리아 호의 기관사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기로 약속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럼 주인님을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었나? 전혀요. 우리는 런던을 떠나던 바로 그날 제가 주인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의심과 흥분에 가득 차 있던 형사에게 이 답변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난 사건 직후의 성급한 출발, 포그 씨가 소지한 거액의 현금, 먼 나라에 도달하려는 조바심, 기괴하고 무모한 내기라는 핑계까지 이 모든 것이 픽스의 가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가련한 파스파르투를 계속해서 떠보았고 그가 주인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포그 씨는 런던에서 고독하게 살았으며 부자라고는 하지만 그 재산의 출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자신의 일이나 습관에 있어서 신비롭고 난공불락인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픽스는 필리어스 포그가 수에즈에 내리지 않고 정말로 봄베이까지 갈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봄베이는 여기서 먼가요? 파스파르투가 물었다. 꽤 멀지. 바다로 열흘은 가야 하네. 봄베이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인도라네. 아시아에 있나요? 물론이지. 이런 맙소사.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내 가스레인지예요.
무슨 가스레인지 말인가? 내가 쓰던 말입니다. 끄는 걸 깜빡하고 나왔는데 지금 내 비용으로 계속 타고 있거든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선생, 나는 24시간마다 2실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내가 버는 돈보다 정확히 6펜스가 더 나가는 셈이죠. 그러니 우리 여행이 길어질수록 당신도 이해하시겠지만 픽스가 가스비 때문에 걱정하는 파스파르투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는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궁리하고 있었다. 파스파르투와 그는 이제 상점에 도착했고 픽스는 동행에게 물건을 사라고 둔 뒤 증기선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며 급히 영사관으로 돌아갔다. 이제 완전히 확신을 얻은 픽스는 평정심을 아주 되찾았다. 영사님, 그가 말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표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하는 괴짜인 척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아주 영특한 자로군. 영사가 대답했다. 양국의 경찰을 따돌린 뒤 런던으로 돌아가려는 셈이군. 그건 두고 봐야죠. 픽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네가 틀린 건 아니겠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강도는 자신이 수에즈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비자를 통해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 했겠나? 왜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파스파르투와 나누었던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몇 마디로 보고했다. 요컨대 영사가 말했다. 모든 정황이 이 사람에게 불리하군.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런던으로 전보를 보내 체포영장을 즉시 봄베이로 발송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몽골리아 호에 승선하여 저 악당을 인도로 뒤쫓아간 뒤 그곳 영국 땅에서 영장을 손에 들고 그의 어깨에 내 손을 얹으며 정중하게 체포하겠습니다. 이 말들을 냉정하고 무심한 태도로 내뱉은 형사는 영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전보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전보를 런던 경찰청으로 보냈다. 15분 후 픽스는 작은 가방을 손에 들고 몽골리아 호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당당한 증기선은 홍해의 물결 위로 전속력으로 나아갔다. 제9장 홍해와 인도양이 필리어스 포그의 계획에 협조하다. 수에즈와 아덴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310마일이며 페닌슐라사의 규정은 증기선이 이 거리를 주파하는데 138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몽골리아 호는 기관사들의 정력적인 노력을 통해 가해지는 강력한 압력 덕분에 속도가 매우 빨랐고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앞서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였다. 브린디시에서 온 승객들 대부분은 인도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봄베이로 가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인도 반도를 철도로 가로지를 수 있게 된 덕분에 캘커타로 향하는 가장 빠른 경로로서 봄베이를 거쳐 가려 했다. 이 승객들 중에는 다양한 계급의 공무원들과 군 장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 영국 정규군 소속이거나 원주민 군대인 세포위 부대를 지휘하는 이들이었으며 중앙정부가 동인도 회사로부터 권한을 인수한 이래로 그들은 높은 봉급을 받고 있었다. 소위급은 280파운드를, 여단장은 2400파운드를, 그리고 사단장급은 4000파운드의 고액 봉급을 받았다. 군인들과 여행 중인 부유한 영국 청년들, 그리고 사무장의 환대하는 노력 덕분에 몽골리아 호에서의 시간은 매우 유쾌하게 흘러갔다. 선실 탁자 위에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저녁
8시에 야식까지 최고의 식단이 차려졌고 여성 승객들은 하루에 2번씩 꼼꼼하게 의상을 갈아입었으며 바다가 잔잔할 때면 음악과 춤, 게임으로 시간이 즐겁게 채워졌다. 하지만 홍해는 매우 변덕스럽고 대부분의 좁고 긴 만이 그러하듯 종종 거칠게 요동친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해안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긴 선체를 가진 몽골리아 호는 선체 중앙을 축으로 무섭게 흔들렸다. 그럴 때면 부인들은 재빨리 아래층 선실로 사라졌고 피아노는 침묵했으며 노래와 춤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훌륭한 배는 바람이나 파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체 없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갔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필리어스 포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가 불안함 속에서 바람의 변화나 거칠게 날뛰는 파도, 즉 몽골리아 호의 속도를 늦추어 자신의 여정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가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징후로도 그 사실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건에도 놀라지 않는 늘 똑같은 리폼 클럽의 무표정한 회원이었고 선박의 정밀 시계처럼 변함이 없었으며 갑판 위로 올라가 보려는 호기심조차 거의 보이지 않은 채 홍해에 기억될 만한 장면들을 차가운 무관심으로 지나쳤다. 그는 해안선을 따라 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한 윤곽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도시와 마을들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고 고대 역사가들이 늘 공포와 함께 이야기했으며 고대 항해사들이 풍성한 재물로 신들을 달래지 않고는 감히 들어서지 못했던 아라비아만의 위험에 대해서도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이 기이한 인물은 몽골리아 호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그는 증기선이 아무리 끈질기게 흔들리고 요동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매일 4번의 식사를 든든히 챙겨 먹었으며 자신만큼이나 게임의 열성적인 파트너들을 찾았기에 지치지도 않고 휘스트 게임에 몰두했다. 고아의 부임지로 향하는 세무 공무원, 봄베이의 교구로 돌아가는 데시무스 스미스 신부, 그리고 베나레스에 있는 자신의 여단으로 복귀하려는 영국군 여단장이 한 팀이 되었고 포그 씨와 함께 몰입된 침묵 속에서 몇 시간씩 휘스트를 쳤다. 파스파르투에 관해 말하자면 그 역시 뱃멀미를 피할 수 있었고 앞쪽 선실에서 성실하게 식사를 챙겨 먹었다. 그는 잘 먹고 잘 자는 이번 항해를 꽤 즐기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지나는 풍경에 큰 관심을 가졌고 주인님의 변덕이 봄베이에서 마침내 끝날 것이라는 착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수에즈를 떠난 다음 날 갑판에서 자신이 부두에서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친절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수에즈에서 저를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던 신사분이시죠? 아, 당신을 단번에 알아보겠군요. 당신은 그 기이한 영국인의 하인이죠. 그렇습니다, 선생. 픽스라고 합니다. 픽스 씨, 당신을 배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당신처럼 봄베이로 갑니다. 그거 정말 잘 됐군요. 전에도 이 길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번 있습니다. 나는 페닌슐라사의 요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럼 인도를 잘 아시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픽스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인도는 아주 신기한 곳이죠. 아주 신기합니다.
모스크, 미나레트, 사원, 파키르, 파고다, 호랑이, 뱀, 코끼리까지. 당신이 그 광경들을 볼 시간이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픽스 씨. 보시다시피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우기면서 증기선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다시 증기선으로 갈아타며 평생을 보낼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니요. 이 모든 고개는 장담하건대 봄베이에서 끝날 겁니다. 그럼 포그 씨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픽스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아주 잘 지내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굶주린 괴물처럼 먹고 있습니다. 바다 공기 덕분이죠. 하지만 주인님을 갑판에서 도통 뵐 수가 없더군요. 전혀 안 나오십니다. 호기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분이거든요. 파스파르투 씨, 80일 만에 도는 이 여행이라는 것이 혹시 어떤 비밀스러운 임무, 어쩌면 외교적인 사명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픽스 씨, 장담하건대 저는 그 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는데 반크라운조차 쓰고 싶지 않군요. 이 만남 이후 파스파르투와 픽스는 서로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형사는 이 선량한 하인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종종 증기선바에서 파스파르투에게 위스키나 연한 맥주를 대접했고 파스파르투는 언제나 우아하고 신속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속으로 픽스를 세상 최고의 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몽골리아 호는 빠르게 전속력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13일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자라는 무너진 성벽에 둘러싸인 목화가 보였고 그 너머 산 위로는 광활한 커피밭이 펼쳐져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이 유명한 장소를 보고는 황홀해했으며 둥근 성벽과 해체된 요새가 마치 거대한 커피잔과 잔받침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아랍어로 눈물의 다리를 의미하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했고 그 다음 날 석탄을 싣기 위해 아데낭 북서쪽의 스티머 포인트에 정박했다. 탄광에서 이처럼 먼 거리에서 증기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일은 중대한 문제로 페닌슐라사는 매년 약 80만 파운드를 이 연료 보급에 지출했다. 이 먼 바다에서 석탄은 톤당 3, 4파운드라는 비싼 가치를 지녔다. 몽골리아호는 봄베이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전히 1650마일을 더 달려야 했고 석탄을 싣기 위해 스티머 포인트에서 4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이 지연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기에 필리어스 포그의 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몽골리아호는 도착 예정일인 15일 아침 대신 14일 저녁에 도착하여 15시간의 이득을 보았다. 포그 씨와 하인은 다시 여권 비자를 받기 위해 아덴 상륙을 결정했고 픽스는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을 뒤쫓았다. 비자를 받은 뒤 포그 씨는 이전의 규칙적인 습관을 이어가기 위해 배로 돌아갔고 파스파르투는 관례대로 소말리인, 바니안인, 파르시인, 유대인, 아랍인, 그리고 유럽인이 뒤섞여 사는 아덴의 2만 5천 명 인파 사이를 한가로이 거닐었다. 그는 이곳을 인도양의 지브롤터로 만드는 강력한 요새들과 솔로몬의 기술자들 이후 2000년이 지나서도 영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작업 중인 거대한 저수조들을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아주 신기해. 정말 신기하군. 파스파르투는 증기선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싶다면 여행을 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 오후 6시 몽골리아호는 정박지를 서서히 빠져나와
다시 한번 인도양으로 향했다. 봄베이까지는 168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바다는 평온했으며 북서풍이 불어 돛들이 엔진의 힘을 도와주었다. 증기선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부인들이 다시 갑판에 나타났으며 노래와 춤이 재개되었다. 항해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파스파르투는 우연히 얻게 된 즐거운 동반자인 픽스 씨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10월 20일 일요일 정오 무렵 인도의 해안선이 보였고 2시간 뒤 도선사가 배에 올랐다. 지평선 너머로 언덕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곧 봄베이를 장식하는 야자수들이 뚜렷하게 보였다. 증기선은 만 안의 섬들이 형성한 정박지로 들어섰고 오후 4시 30분 봄베이 부두에 멈춰섰다. 필리어스 포그는 항해 중 33번째 휘스트판을 끝내는 중이었고 그의 파트너와 그는 과감한 수로 13장의 트릭을 모두 따내며 이 멋진 대결을 화려한 승리로 마무리했다. 몽골리아호는 22일 도착 예정이었으나 20일에 도착했다. 이것은 필리어스 포그가 런던을 출발한 이래로 얻은 이틀의 이익이었으며 그는 냉정하게 이 사실을 일정표의 이익칸에 기록했다. 제10장 파스파르투 신발을 잃는 정도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다. 북쪽은 밑변이고 남쪽은 꼭지점인 거대한 역삼각형 모양의 땅, 즉 인도라 불리는 이 나라는 140만 평방마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위로 1억 8천만 명의 인구가 불균등하게 퍼져 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영국 왕실은 이 광활한 국가의 대부분을 실질적이고 전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캘커타에는 총독을, 마드라스와 봄베이, 벵골에는 지사를, 그리고 아그라에는 부지사를 상주시키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영국령 인도는 오직 70만 평방마일의 면적과 1억에서 1억 1천만 명 사이의 인구만을 포함한다. 인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영국의 권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내륙에는 완전한 독립권을 누리는 몇몇 사나운 라자들이 존재한다. 유명한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지금의 마드라스시가 서 있는 지점에 처음 발을 들인 1756년부터 위대한 세포의 항쟁의 시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회사는 서서히 여러 지방을 하나둘씩 합병해 나갔는데 현지 군주들로부터 영토를 사들였으나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총독과 그 수하의 문무관들을 직접 임명했다. 하지만 이제 동인도 회사는 사라졌고 인도의 영국 영토는 왕실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나라의 외양은 물론 인종적 특성과 풍습 또한 나날이 변화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도보나 말을 타고 혹은 가마나 육중한 마차에 의지해 이동해야 하는 구식의 번거로운 방법으로 인도를 여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더스강과 간지스강에 빠른 증기선이 오가고 있으며 본선과 연결되는 수많은 지선을 갖춘 대철도가 봄베이에서 캘커타까지의 반도를 사흘 만에 관통하고 있다. 이 철도는 인도를 직선으로 가로지르지는 않는다. 봄베이와 캘커타 사이의 직선거리는 고작 1000에서 1100마일 정도지만 철길의 우회로 인해 실제 거리는 그보다 3분의 1 이상 늘어났다. 몽골리아 호의 승객들은 오후 4시 30분에 상륙했으며 정확히 저녁 8시에
캘커타행 열차가 출발할 예정이었다. 포그 씨는 휘스트 파트너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를 떠나 하인에게 몇 가지 심부름을 맡겼다. 그는 하인에게 8시 정각까지 역에 늦지 말고 오라고 단단히 일렀으며 천문시계처럼 초단위까지 정확한 일정한 보폭으로 여권 사무소로 향했다. 봄베이의 명물인 유명한 시청사나 웅장한 도서관, 요새와 부두, 시장, 모스크, 유대교 회당,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2개의 다각형 탑이 솟아있는 말라바르 언덕의 고귀한 파고다 같은 것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엘레판타 섬의 걸작들이나 부두 남동쪽에 숨겨진 신비로운 지하 묘소들, 혹은 살세트 섬의 칸헤리 동굴 같은 불교 건축의 정수들도 살피려 들지 않았다. 여권 사무소에서 일을 마친 필리어스 포그는 조용히 기차역으로 이동해 저녁을 주문했다. 서빙된 요리들 중에서도 여관 주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른바 토종 토끼 요리를 특별히 추천했다. 포그 씨는 그 요리를 맛보았으나 향신료가 가득한 소스에도 불구하고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그는 여관 주인을 불러 그를 향해 맑은 눈빛을 고정하고는 주인장, 이게 정말 토끼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기꾼 같은 주인은 뻔뻔하게도 그렇습니다, 나리. 정글에서 잡은 토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토끼는 죽을 때 야옹하고 울지는 않았나? 야옹이라니요, 나리. 뭐라고요? 토끼가 야옹하고 울다니요. 제가 맹세코. 주인장, 맹세까지는 필요 없네. 다만 이 점을 명심하게. 과거 인도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로 숭배받았지.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어. 고양이들에게 말입니까, 나리? 어쩌면 여행자들에게도 그랬겠지. 이 말을 남기고 포그 씨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픽스 형사는 포그 씨가 상륙한 직후 배에서 내렸고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봄베이 경찰본부였다. 그는 자신이 런던에서 온 형사임을 밝히고 봄베이에 온 목적과 도둑으로 의심되는 자의 정황을 설명한 뒤 초조하게 런던에서 체포영장이 왔는지 물었다. 영장은 경찰서에 도착해 있지 않았으며 사실 영장이 도착하기엔 시간상으로 아직 일렀다. 픽스는 몹시 실망했고 봄베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직접 체포명령을 얻어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청장은 이 문제가 런던 경찰청의 소관이며 오직 그들만이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픽스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하는 수 없이 그 중요한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신비로운 악당이 봄베이에 머무는 동안 결코 시야에서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파스파르투와 마찬가지로 필리어스 포그가 적어도 영장이 올 때까지는 이곳에 머무를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스파르투는 몽골리아호를 떠날 때 주인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들이 수에즈나 파리에서 그랬듯 봄베이도 곧장 떠날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여정은 적어도 캘커타까지, 어쩌면 그 너머까지 이어질 터였다. 그는 포그 씨가 말한 그 내기가 정말 진심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평온함을 사랑하는 성정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를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처럼 신발과 셔츠를 몇 벌 구입한 뒤 각양각색의 인파가 모인 거리들을 한가로이 거닐었다. 뾰족한 모자를 쓴 페르시아인, 둥근 터번을 두른 바니안인, 사각형 보닛을 쓴 신드인, 검은 주교관 같은 모자를 쓴 파르시인, 그리고 긴 예복을 입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마침 파르시 교도의 축제일이었다. 조로아스터교의 후예로서 동양인들 중 가장 검소하고 문명화되었으며 지적이고 엄격한 이들은 봄베이의 가장 부유한 상인들로 손꼽히는데 그들은 행렬과 구경거리가 가득한 종교적 카니발을 열고 있었다. 그 무리 사이에서 금실과 은실로 장식된 분홍색 거주 옷을 입은 인도 무이들이 현악기와 탬버린 소리에 맞춰 경쾌하면서도 품위 있게 춤을 추었다. 파스파르투가 이 진기한 의식들을 입을 벌린 채 넋놓고 바라보았음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의 표정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보였다. 불행하게도 주인과 자신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의 호기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가려던 곳보다 훨씬 멀리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멀어져 가는 파르시 카니발의 행렬을 뒤로하고 역으로 발길을 돌리던 중 우연히 말라바르 언덕의 화려한 파고다를 보게 된 그는 그 내부를 구경하고 싶다는 저항할 수 없는 욕구에 사로잡혔다. 그는 기독교인이 어떤 인도 사원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과 신자들조차 신발을 문 밖에 벗어두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 덧붙이자면 영국 정부의 현명한 정책은 현지 종교의 관습을 무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아무런 악의 없이 평범한 관광객처럼 사원에 들어갔다. 그는 도처에 장식된 화려한 브라만 양식의 장식에 감탄하며 넋을 잃고 있다가 갑자기 신성한 바닥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격분한 3명의 승려가 그를 덮치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그의 신발을 벗겨내며 야만적인 고함을 지르고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민첩한 프랑스 청년은 재빨리 일어나 주먹과 발길질로 긴 예복을 입은 적수 2명을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다리가 허락하는 한 가장 빨리 파고다를 뛰쳐나왔으며 거리의 인파 속으로 숨어들어 마지막 승려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8시 5분 전 파스파르투는 모자도 신발도 없이 그리고 소동 중에 새로 산 셔츠와 신발 뭉치마저 잃어버린 채 숨을 헐떡이며 역으로 뛰어 들어왔다. 포그시를 감시하며 그가 정말로 봄베이를 떠나는지 확인하던 픽스는 플랫폼에 있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범인을 캘커타까지 필요하다면 그 너머까지 뒤쫓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파스파르투는 어두운 구석에 서 있던 형사를 보지 못했지만 픽스는 그가 포그시에게 자신의 소동을 짧게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기차에 오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네 라고 차갑게 말할 뿐이었다. 가여운 파스파르투는 몹시 기가 죽어 아무 말 없이 주인을 따랐다. 픽스가 다른 칸에 타려던 찰나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의 계획을 바꾸게 했다.
아니, 나는 여기에 남겠어. 인도 땅에서 범죄가 저질러졌으니 이제 저놈은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기관차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렸고 열차는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제11장 필리어스 포그, 터무니없는 가격에 기묘한 이동수단을 구하다. 기차는 정각에 출발했다. 승객 중에는 장교들과 정부 관리들, 그리고 동부 해안으로 업무차 향하는 아편 및 인디고 상인들이 여럿 섞여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주인과 같은 객실에 탔고 맞은편 자리에는 세 번째 승객이 앉아 있었다. 그는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으로 몽골리아호에서 포그 씨와 함께 휘스트를 즐겼던 파트너 중 한 명이었으며 지금은 베나레스의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프랜시스 경은 키가 크고 금발인 50살의 남자로 지난 세포의 항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그는 인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드문드문 영국을 짧게 방문할 뿐이었으며 인도의 풍습과 역사 그리고 인도인들의 기질에 대해 현지인 못지않게 훤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구 둘레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는 필리어스 포그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성적 역학의 법칙에 따라 지구 궤도를 도는 하나의 고체와도 같은 존재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런던을 떠난 이후 견고한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행동이 그의 본성에 맞았다면 두 손을 비볐을 것이었다.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이 여행 동반자의 기이함을 진작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물론 그를 관찰할 기회라곤 카드를 나누거나 두 판 사이의 짬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는 이 차가운 외양 아래에 과연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필리어스 포그가 자연의 아름다움 따위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준장은 자신이 지금껏 만나온 모든 기인들 중에서 이 정밀 과학의 산물만큼 비범한 인물은 없었다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세계 일주 계획과 출발 경위를 프랜시스 경에게 숨기지 않았고 장군은 그 내기에서 쓸모없는 궤벽과 건전한 상식의 결여만을 볼 뿐이었다. 이 기묘한 신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었다. 봄베이를 떠난 지 1시간 후 기차는 고가교와 살세테 섬을 지나 탁 트인 들판으로 접어들었다. 캘리언에서는 칸달라와 푸나를 거쳐 인도 남동부로 내려가는 지선과의 분기점에 이르렀고 파우에를 지나자 현무암 기춤에 울창하고 푸른 숲을 머리에 인 산악지대의 협곡으로 들어섰다.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이따금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이때 프랜시스 경이 대화를 다시 꺼내며 말했다. 포그 씨, 몇 년 전이었다면 이 지점에서 지체가 생겨 내기를 잃었을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프랜시스 경. 철도가 이 산 아래에서 끊겼거든요. 승객들은 반대편 칸달라까지 가마나 조랑말을 타고 산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그런 지체쯤은 제 계획에 조금도 차질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포그 씨가 말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그 씨, 프랜시스 경이 말을 이었다. 이 친구가 사원에서 저지른 일로
곤란해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파스파르투는 여행용 담요에 발을 포근히 감싼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정부가 그런 종류의 위반 행위에 매우 엄격하거든요. 인도인들의 종교적 관습이 존중받도록 각별히 단속하고 있어서 만약 대개 하인이 붙잡히기라도 한다면요. 그렇더라도 프랜시스 경 포그 씨가 답했다. 붙잡혔다면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은 뒤 조용히 유럽으로 돌아갔겠지요. 그 일이 어떻게 주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화는 다시 끊겼다. 밤사이 기차는 산악지대를 벗어나 나시크를 통과했고 이튿날에는 칸데시의 평탄하고 잘 개간된 땅 위를 달렸다. 그 땅 여기저기에 흩어진 마을들 위로는 사원의 첨탑들이 솟아 있었다. 이 기름진 땅은 수많은 작은 강들과 맑은 시내로 적셔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고다바리 강의 지류들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다가 자신이 실제로 기차를 타고 인도를 횡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다. 영국인 기관사가 몰고 영국산 석탄으로 달리는 기관차는 면화와 커피, 육두구와 정향, 후추 농장 위로 연기를 내뿜었고 증기는 야자수 군락 사이로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다. 그 사이사이로 그림 같은 방갈로들과 비하라, 일종의 폐사지들, 그리고 인도 건축의 무궁한 장식으로 빛나는 장엄한 사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윽고 수평선까지 뻗은 광활한 밀림지대가 나타났다. 뱀과 호랑이가 사는 그 정글에서 짐승들은 기차 소리에 놀라 달아났고 그 다음에는 철도가 뚫고 지나가는 숲이 펼쳐졌는데 코끼리들이 사색에 잠긴 눈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행자들은 밀리가움을 지나 칼리 여신의 광신도들이 피로 물들인 저주받은 땅을 가로질렀다. 멀지 않은 곳에는 우아한 탑들로 이루어진 엘로라가 솟아 있었고 그 너머로 포악한 아우랑제부의 수도였던 유명한 아우랑가바드가 보였는데 지금은 니잠 왕국의 한 지방 수도로 남아 있었다. 바로 그 일대에서 암살단의 수령 피링기야, 곧 교살자들의 왕이 한때 군림했다. 비밀 결사로 뭉친 그 악당들은 사신 여신을 기리기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온갖 연령의 희생자들을 교살했으며 한때 이 지역을 지나다 보면 사방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영국 정부는 이 살인 행위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암살단은 여전히 존재하며 끔찍한 의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12시 반에 기차는 부르안푸르에 정차했고 파스파르투는 그곳에서 가짜 진주로 장식된 인도식 슬리퍼를 살 수 있었다. 그는 역력한 자부심을 내비치며 그것을 발에 신었다. 여행자들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수라트 근처의 캄베이만으로 흘러드는 작은 탑티 강변을 잠시 따라가다 아수르가르를 향해 출발했다. 파스파르투는 이제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봄베이에 도착하기까지만 해도 그는 여행이 그곳에서 끝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인도를 전속력으로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의 꿈속 풍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의 방랑벽이 되살아났고 젊은 날의 엉뚱한 공상들이 다시금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주인의 계획이 진심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내기의 실제성을 따라서 세계 일주와 그것을 기한 내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믿게 되었다. 그는 이미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지연과 사고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 내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날 밤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음으로 내기를 날려버릴 뻔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포그 씨보다 훨씬 침착하지 못한 그는 훨씬 더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온 날들을 거듭거듭 셌고, 기차가 멈출 때마다 저주를 퍼붓고 느린 보라고 몰아붙이면서 속으로는 기관사에게 뇌물을 쓰지 않은 포그 씨를 탓했다. 증기선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철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착한 사람은 까맣게 몰랐다. 기차는 저녁 무렵 칸데시와 분델칸드를 나누는 수트푸르 산맥의 협곡으로 진입했다. 이튿날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 파스파르투에게 몇 시냐고 묻자 그는 시계를 꺼내보고 새벽 3시라고 답했다. 그리니치 자오선에 항상 맞춰져 있는 이 유명한 시계는 지금 그보다 서쪽으로 약 77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네 시간이 느렸다. 프랜시스 경이 파스파르투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었고 그는 픽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장군이 동쪽으로, 즉 태양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므로 지날 때마다 새로운 자오선에 맞게 시계를 고쳐야 하며 지나친 경도 1도마다 하루가 4분씩 짧아진다고 강조하자 파스파르투는 완강하게 시계를 고치기를 거부하며 런던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순박한 고집이었다. 기차는 8시에 로탈에서 약 24km를 지난 숲속 빈터에 멈췄다. 그곳에는 방갈로 몇 채와 인부들의 막사가 있었다. 차장이 객차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승객 여러분, 여기서 내리십시오. 필리어스 포그는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에게 눈길을 보내며 무슨 영문인지 물었지만 장군도 이 대추야자와 아카시아 숲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춘 까닭을 알 수 없었다. 파스파르투도 못지않게 어리둥절하여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이내 돌아와 소리쳤다. 주인님, 철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프랜시스 경이 물었다. 기차가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장군은 곧장 내렸고 필리어스 포그도 침착하게 그 뒤를 따랐다. 둘은 함께 차장에게로 걸어갔다. 여기가 어딥니까? 프랜시스 경이 물었다. 콜비 마을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철도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완공이 안 됐다고요? 네. 여기서 알라하바드까지 아직 50마일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선로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전 노선 개통을 발표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나리. 신문이 틀렸으니까요. 그래도 봄베이에서 캘커타까지 표를 팔았잖소. 프랜시스 경이 언성을 높이며 따졌다. 물론입니다. 차장이 답했다. 하지만 승객들은 콜비에서 알라하바드까지 이동수단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프랜시스 경은 분노가 치밀었다. 파스파르투는 기꺼이 차장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감히 주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프랜시스 경, 포그 씨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알라하바드까지 갈 이동수단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포그 씨, 이건 당신에게 크게 불리한 지체입니다. 아닙니다, 프랜시스 경. 예상했던 일입니다. 뭐라고요? 이 길이 끊겨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전혀요. 다만 여정 어딘가에서 머자나 어떤 장애든 생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잃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틀을 벌어두었고 그것을 쓰면 됩니다. 25일 정오에 캘커타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증기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22일이고 우리는 제때 캘커타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토록 자신만만한 대답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실로 그 지점에서 철도는 끊겨 있었다. 신문은 시간을 앞서 달리는 어떤 시계들처럼 노선 완공을 성급하게 발표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이 단절을 미리 알고 있었고 기차에서 내려 마을이 내줄 수 있는 이동 수단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사륜마차, 제부가 끄는 짐수레, 작은 사원처럼 생긴 마차, 가마, 조랑말, 그 밖에 갖가지 것들이었다. 포그씨와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마을 구석구석을 뒤진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걸어가겠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주인 곁으로 돌아온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훌륭하지만 너무도 허약한 인도식 슬리퍼를 생각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다행히 그 역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던 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주인님, 이동수단을 찾은 것 같습니다. 뭔데요? 코끼리입니다. 여기서 100걸음도 안 되는 곳에 사는 인도인의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보러 갑시다. 포그씨가 답했다. 그들은 이내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고 그 옆에 높은 울타리로 에워싸인 공간 안에 해당 동물이 있었다. 인도인이 오두막에서 나와 그들의 청에 따라 울타리 안으로 안내했다. 주인이 짐을 나르는 동물이 아니라 전투용으로 키운 이 코끼리는 반쯤 길들여진 상태였다. 인도인은 이미 자주 자극을 주고 석 달마다 설탕과 버터를 먹이는 방식으로 코끼리의 천성에 없는 사나움을 심어주려 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인도 전쟁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이들이 흔히 쓰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포그씨를 위해 그 훈련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코끼리는 여전히 타고난 온순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키우니, 이것이 이 코끼리의 이름이었다. 키우니는 분명 오랫동안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달리 이동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포그씨는 이 코끼리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코끼리는 인도에서 점점 귀해지고 있어 결코 싼 동물이 아니었으며 공예 공연에만 적합한 수컷은 각별히 인기가 높았는데 길들여진 수컷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포그씨가 인도인에게 키우니를 빌리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포그씨가 알라하바드까지 이 짐승을 빌리는데 1시간에 10파운드라는 거금을 제시해도 거절이었다. 20파운드? 역시 거절이었다. 40파운드? 여전히 거절이었다. 파스파르투는 값을 올릴 때마다 움찔했지만 인도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제안은 충분히 매혹적이었다. 코끼리가 알라하바드까지 가는데 15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주인은 무려 600파운드를 손에 쥐는 셈이었다.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필리어스 포그는 이번에는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나섰다. 처음에는 1000파운드를 제시했다. 인도인은 아마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여전히 거절했다.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 포그씨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 더 진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부탁했다. 그에 대해 포그씨는 경솔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없다고, 2만 파운드의 내기가 걸려있다고, 코끼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니 설령 제값의 20배를 주더라도 반드시 구하겠다고 답했다.
탐욕으로 반짝이는 작고 날카로운 눈의 인도인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는 오직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임을 포그 씨는 알아챘다. 1200파운드를 제시했다가 1500파운드, 1800파운드, 2000파운드로 올렸다. 평소 불그레한 얼굴빛인 파스파르투는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2000파운드에 인도인이 마침내 응했다. 세상에, 코끼리 한 마리에 이런 가격이라니.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이제 남은 것은 안내인을 구하는 일뿐이었는데 이쪽은 비교적 수월했다. 영리한 인상의 젊은 파르시인이 자원했고 포그 씨는 그를 받아들이며 그의 열성을 크게 북돋을 만한 넉넉한 보수를 약속했다. 코끼리가 끌려 나와 채비를 갖췄다. 능숙한 코끼리 몰이꾼인 파르시인은 등 위에 일종의 안장천을 씌우고 양쪽 옆구리에 다소 불편하게 생긴 하우다를 달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그 유명한 카펫백에서 꺼낸 지폐로 인도인에게 대금을 치렀는데 그 광경은 가여운 파스파르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듯했다. 그런 다음 포그 씨는 프랜시스 경에게도 알라하바드까지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준장은 감사히 받아들였다. 한 명이 더 탄다고 이 거대한 짐승이 지치지는 않을 터였다. 콜비에서 식량을 구입했고 프랜시스 경과 포그 씨가 양쪽 하우다에 자리를 잡는 동안 파스파르투는 두 사람 사이의 안장천 위에 올라탔다. 파르시인은 코끼리 목 위에 걸터 앉았고 9시에 일행은 마을을 출발했다. 코끼리는 울창한 야자수 숲을 가장 빠른 길로 헤쳐 나아갔다.